안녕하십니까, 이용재입니다. 청소년 이해론 기말고사 준비하는데 제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 업로드한 내용을 통해서 그것만 보시면 돼요. 시험 범위를 이렇게 감소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영상 강의를 이렇게 할 건데 어떻게 시험이 나올지 그 출제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모든 내용을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이 내용을 통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뭐 이렇게 주관식 문제가 나왔을 때 그의 답도 이렇게 쓰고 하면 돼요. 6장은 청소년 심리적 발달입니다. 여기 이제 정체성 위기이론 두 가지가 있거든요. 에릭슨하고 마르샤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알면 돼요. 그래서 정체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달성해야 될 세 가지가 여기 있어요. 자신에 대한 인식의 연속성, 동질성을 확립하고 그 다음에 자아의 여러 국면을 일관성 있는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고 자신의 독특성, 특수성을 확립해 나가야 되겠다. 요 세 가지가 이제 에릭슨이 정체성 극복을 위해서 세 가지 해야 된다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마르샤의 정체성 지위 이론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혼미, 유실, 유예, 성취 이렇게 있는데 여기 위기와 관여가 둘 다 없으면 혼미, 그 다음에 관여만 있으면 유실, 유예만 있으면 위기라고 하는 거죠. 유예의 경우는 관여는 하지 않고 정체성 위기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정체성 성취는 위기감도 있고 그거에 적절하게 관여해 나간다 이런 거죠. 그래서 혼미가 제일 안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정체성 성취가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는 주로 이제 유예 시기가 되겠죠. 유예 위기감을 느끼고 아직 사회에 관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이제 사회에 나가서 성취할 수 있게끔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위기와 관여와 그 네 가지 항목 이거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정체성 국내 이게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보니까는 부족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서구에 비해서 정체성 발달 수준이 낮고, 그 다음에 대학생 성취도는 학업 성적, 도덕성 발달과 관련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인정해주고 자율성을 인정해주고 가족 간의 상호작용이 좋고 하게 되면 정체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7장 도덕성 발달 볼게요. 7장 도덕성 발달에서는 하인츠 딜레마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 아시죠?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 나는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하겠나.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그걸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어떻게 하겠는가. 여기 보게 되면 여러 질문이 있잖아요. 남편이 약을 훔쳤는데 벌을 받아야 되는가.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을 갖다가 인습 수준에 따라서 전인습적, 인습적, 후인습적 수준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그 옳고 그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답을 보고서 이 사람의 도덕성 발달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이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뭐 만화에 보게 되면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겠는가 그런 걸 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 가치관 혼란의 원인이 뭐냐 이거죠.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 보니까 오늘날 청소년은 전통적 가치관으로부터 상당히 이탈해 있다. 그리고 전통적 가치관이 약화됐으면 새로운 게 좀 강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새로운 가치관이 미확립되어 있다. 그래서 아노미 현상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아노미 할 때 놈 하게 되면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기준이 없다 이게. 기준이 없는 현상이 되어갔다는 거죠. 규범이 혼란하고 없는 상태가 아노미 상태다. 그래서 이렇게 1번, 2번. 그 다음에 가치관 혼란의 세 번째는 극단주의다 이거예요. 서구적인 가치관이나 태도를 맹종하고 한국적인 가치관은 열등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또 혹은 반대로 우리 거는 우수하고 서구나 다른 것들은 열등하고 이렇게 극단적인 배타주의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치관 혼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 불안과 방어기제에서 방어기제에 대해서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방어기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해주시길 바라요. 제 강의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들어가면 방어기제 동영상 관련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자아가 위협받을 때 무의식적으로 자기를 속이거나 상황을 다르게 해석해 가지고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거야. 심리적 의식이나 행위를 갖다 방어기제라고 그래요.
스스로를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먼저 억압이에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같은 거. 여기 보게 되면 억압은 모든 연령층에 특별히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줄어들긴 하죠. 프로이드가 처음에 연구할 때 이 억압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남편들이 없고 막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만 욕구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렇게 성적인 욕구나 이런 것들을 억압을 하고 그런 상황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의식하기에는 고통스럽고 충격적이어서 무의식적으로 그걸 갖다 억누르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욕구나 이런 것들을. 그런 걸 억압이라고 한다. 왜냐면 그게 드러나게 되면은 사회에서 받아들이거나 용인하지 않으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방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억압이라는 것이죠. 스케줄을 잃는다든지 뭐 이렇게 아예 기억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정입니다. 엄마나 아빠가 예를 들어서 죽었다. 근데 안 죽었어?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꼬마이라든가 이렇게 아니면 정신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부정이라고. 보통 정상인들에게는 이게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는 상황이나 관련된 감정을 인정하지 못하고 거부하는 걸 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현실 도피 경향으로 이어지거나 정신적 장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부정이고요. 그 다음에 투사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태도나 행동을 갖다가 타인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남에게 덮어 씌우는 것을 투사라고 하고, 여기 보게 되면 제가 인터넷에 기존에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걸 갖다 놓은 건데, 민순이 진영이가 싫어. 그거거든. 근데 나 진영이 싫다 하게 되면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오히려 진영이가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여튼 이것이 투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이제 밤길 무서워하는 것도 승희가 무서워해. 그런데 언니한테 가자고 하면서 언니 무섭지? 내가 하니까 괜찮지? 거꾸로 이렇게 투사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전입니다.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경우에 충족하기 쉬운 대상으로 바꾸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엄마랑 나랑 싸웠어. 근데 내가 엄마한테 대들면 폐륜화가 되잖아. 그지? 그래서 엄마한테 열받으니까 문을 쾅 닫고 나가거나 밖에 나가면 고양이를 뭘 확 차버리거나. 그렇죠? 문이라든가 고양이들은 나한테 대들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쪽으로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전위라고 한다. 아버지가 스트레스를 받고 나서 나중에 아내나 자식들한테 이렇게 화풀이 하는 거, 이것도 전위죠. 전위. 합리화입니다. 자신이 이루거나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뭐 합리화하지 마,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럴듯한 구실을 대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솝우화에서 신포도 기제 같은 걸 합리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합리화 나오죠. 그죠? 임원으로 선출되길 원하는데 안 뽑혔어. 오늘 선거일인데 선거일이었는데 안 뽑혔어. 네, 그래. 나중에 안 됐어. 그러면 잘 안 됐어. 뭐 시간도 없을 텐데 괜히 정치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게 합리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동 형성입니다. 이것은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좋아하는 여자에게 좋아한다는 말을 못하고 올라리 꼴라리 그러니까 표현을 못하고 오히려 괴롭히는 거죠. 이걸 반동 형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퇴행이에요. 퇴행. 초기 발달 단계로 후퇴하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둘째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엄마의 사랑을 못 받잖아. 그러니까 이전으로 돌아가. 똥 싸고 오줌 싸거나 그러면 아이고 이렇게 오히려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이걸 퇴행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똑같은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네, 퇴행.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의 정신 심리 장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교 공포증에 대해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 책에 나오는 내용 읽기만 하면 돼요. 뭐 그렇게 어려운, 여기 이제 제가 PPT로 드리는 거, 이것만 공부하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왜 이런 공포증을 갖게 되나, 이런 거가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청소년 문화, culture. 일반적인 문화의 특징은 6가지가 있어요. 본능이 아니라 학습된 거다. 집단 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거다. 이것은 후대에 물려준다. 전승되고 축적하고 발전해 나간다. 이런 거죠.
감정, 인지, 언어, 몸짓 이런 게 다 포괄되고 종합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청소년은 청소년기에 있는 문화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독특한 문화로서 전체 문화, 주류 문화에 대해서 하나의 부분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하위 문화, 부문화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청소년 문화의 특성이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이거 알아두세요. 구체로 읽지는 않겠지만 이게 1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있다. 그 다음에 현실주의적인 성향이 있다. 자기를 표현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 시대는 이제 요즘은 더욱더 심해졌죠. 영상 세대다. 스마트폰 뭐 이런 거로 인터넷으로 이런 특성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청소년 여가 문화에 대해서 여가가 왜 중요하냐. 이것은 인격 형성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개인 완성해 나갈 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건전한 recreation은 creation, 창조에다가 래를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창조해 나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휴식이나 여가가 그죠. 그것이 사람을 갖다가 성숙하게 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협동하고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다 이거. 여가가 이렇게 중요하다. 여가의 기능은 뭐냐? 신체 건강에 도움이 되고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고 사회 발달에 공헌하고 재생산, 말씀드린 대로 reproduction, recreation, 재생산 능력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러면 이걸 갖다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거냐? 여가 훈련, 웃음치료사 뭐 이런 거 배출이 필요하다. 여기 2번 여가 생활에 대한 성인들이 긍정적인 그 청소년이 노는 거에 대해서 공부나 해 이거사 그러지 말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다. 놀려고 하는데 문화 여건이 좋지 않아. 그럼 여가 산업이나 이런 그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그 청소년 노인만 우대해 주지 말고 청소년들인 경우에 우대 제도를 마련해 주면 좋겠다 이런 거죠. 뭐 버스 카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 많이 즐길 수 있는 걸 좀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청소년의 환경입니다. 환경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정,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가정을 일구고 이렇게 할 거잖아요. 지금 와서 본 저의 입장에서 보면 가정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가정은 뭐냐? 인격과 습관이 길러지는 곳이다. 가정은 지능, 지혜, 적성이 길러지는 곳이다. 장래의 진로가 결정되는 곳이죠. 부모님이 직업이 어떻게 되면 좋겠다. 서로 상의해서 하니까 그죠? 가정은 그 자신의 약점, 강점, 그죠? 연약함, 뭐 벗고 지내도 되고 그런 사랑의 장소잖아요. 그죠? 사랑이라는 게 중요하다. 사랑은 포용하고 하는 그런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는 만능이다. 어머니는 보금자리다. 인생의 본보기다. 네. 아빠는 그럼 뭐지? 아빠도 중요하죠. 여기서 부모의 역할 보겠습니다. 요람을 움직이는 자가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 이거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죠? 집안을, 한 가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수신제가 평천하 뭐 이런 걸 있듯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 좋네요. 부모는 교육자이다. 가르쳐주는 거죠. 그리고 잘 이끌어주는 리더다. 그 다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걱정거리가 있을 때 상담을 해주는 카운슬러다. 그리고 가정을 잘 관리해야 된다. 그 경제가 영어로 이코노미잖아요. 이코노미가 원래 무슨 뜻이냐면은 에코가 뭐냐면 집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집을 다스리는 것 이게 경제입니다. 경제가 거기서 나왔어요. 하여튼 가정 관리자로서 부모. 그 다음에 부모도 자식들한테 공부나 해 이거사 그것뿐만 아니라 부모도 공부를 해야지. 부모가 공부를 하는 가운데 있으면 자녀들도 공부를 하게 돼 있다. 여러분이 나중에 부모가 됐을 때 이 역할을 잘 해주세요. 여기 유해 환경이 있는데요. 사회 심리적 유해 환경, 사회 제도적 유해 환경, 물적 유해 환경이 있거든요. 여기 그 가정, 학교, 사회가 있습니다. 이 유해 환경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제가 이런 거 같아 어떻게 문제 낼지 한번 기대해 보시고. 그 부모의 양육 형태가 독재형, 권위형, 민주형, 평등형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그 허용형, 방임형, 무심형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이거 한번 그 설명한 내용하고 그 앞에 그 제목하고 이렇게 서로 매칭을 해보세요. 부모의 양육 유형은 애정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통제를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허용형, 권위형, 독재형, 방임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권위형입니다. 애정을 갖고 있으면서도 적절하게 절제하도록 통제를 해주는 그런 것이죠. 통제는 하는데 애정이 없으면 독재 유형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애정은 높은데 통제를 안 해. 하고 싶은 대로 해줘. 이게 허용형이 되고죠. 그 다음에 애정도 없고 통제도 없고 네 멋대로 살아라고 하는 방임형 유형이 되는 것이죠. 이 네 가지 유형이 그 X축, Y축 잘 보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의 사회심리적 유해 환경을 보시죠. 학교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학생들 대부분 학교에서 보내잖아요. 그죠? 그 유해한 이유가 너무 입시 위주라서 그래.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만 인정해주고 그렇지 않은 거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여러 다양성이 있는데. 그 다음에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잘해야 되는데, 저희 때 같은 경우는 보면은요, 비록 그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하더라도 참 자기 주머니 돈 내가지고 애들 사주고, 그 다음에 어려울 때 돌봐주고, 이런 교사님이 있었어요. 사실 저도 그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교사 학생 간에 이거 공부만 하고 막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다. 이렇게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유해 환경이다. 부정적으로. 그 다음에 비행 청소년 있잖아요. 청소년기는 보게 되면 부모의 역할이 줄어들고 또래 집단의 역할이 늘어나잖아. 그죠? 심리적 발달에 사회심리적 발달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비행 청소년들은 왜? 친구 따라서 강남을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상호작용, 이게 유해 환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 비행, 가출, 중도 탈락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비행하고 중도 탈락만 보겠습니다. 이것만 공부하면 청소년 비행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범죄 소년, 촉법 소년, 불량행위 소년 뭐 다게 그거 같지만은 이 내용을 갖다 여기 우범소년이 빠졌네. 범죄, 촉법, 우범, 불량행위 이 네 가지 유형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소년이라고 해가지고 소녀가 없는 건 아니야. 우리나라 원래 용어 자체가 이렇게 남성 지향적이야. 이거 고쳐야 되겠지만 범죄 청소년, 촉법 청소년, 우범 청소년, 불량행위 소년 이거 보면 되겠습니다. 요 구분을 해주세요. 이런 걸 가지고 시험을 내야 되잖아. 시험 낼 게 없잖아. 응? 그 다음에 청소년 비행이 왜 생기느냐에 대한 이론이 있습니다. 아노미 이론. 이건 뭐냐면은 규범이 없어서 그렇다 이거야. 그 다음에 하이 문화 이론이 있습니다. 하위층의 문화적 목표 기에 박탈할 때 비행 집단이 생성된다. 이게 하위 문화 이론. 사회 통제 이론은 뭐냐면 통제력을 이것들 갖다 말이야 통제라고 체크를 안 하니까 말이야 범죄가 생긴다 이거야. 억제력이 강화되니까 경시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비행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차별 접촉 혹은 연합 이론이 되겠습니다. 남에게서 학습하고 비행을 합리적으로 태교적인 행동으로 보고자 하는 것으로 주목받는 이론이 바로 차별 접촉 이론이 되겠습니다. 접촉해서 연합해 생긴다 이거야. 그 다음에 낙인 이론은 뭐냐면은 그 낙인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이론이거든요. 책이나 이런 내용 가지고 좀 더 보완해 주세요. 하여튼 여기 보게 되면 그 5가지 청소년 비행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교 중도 탈락이 있습니다. 일일이 읽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개인 요인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격성이 강한 애가 있어.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학습에 장애가 있거나 학교 외 활동에 너무 관심이 많아. 그리고 존중감이 낮아. 이런 개인 요인 때문에 중도 탈락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가족의 구조적 기능적 측면이 있어요. 구조적으로 결손이 있거나 수입이 사회경제적으로 낮아. 이럴 경우에 중도 탈락하게 된다. 기능적 측면으로는 부모가 그렇게 양육을 해서 그 다음에 가정의 불화나 무관심 때문에 중도 탈락한다. 이렇게 보는 거. 그 다음에 또래 집단 때문에 중도 탈락한다. 뭐냐면은 학업에 있어가지고 공부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나가 놀자. 탈락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중퇴했던 친구들이 밖에 나가 잘 있어. 그러면 나도 밖에 나가 보려고 하는 거야. 밖에 나간 애들이 끌어들이는 거야. 이런 요인이 될 수가 있다 이거죠. 그 다음 학교 교육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학교에서의 소외, 거부 경험, 문제 행동, 학교 생활에 대한 무관심, 학교 교육이 경직되어 있거나 성취 능력이 낮거나 이런 학교 자체 요인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중도 탈락하게 된다.
혹은 사회적 요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학교 생활에 흥미를 잃어. 또래 관계 애착을 형성을 못해.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가지고 중도 탈락이 된다. 뭐, 그, 사회 여건에서 끌어들여 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이런 것입니다. 하여튼 뭐 유해업소 같은데 한번 들락날락하게 되면 계속 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학교에 탈락할 수밖에 없겠죠. 청소년 인권이다. 여기서 다른 거 다 빼놓고 세터민, 지금은 이제 뭐 용어가 세터민이라는 게 잘 없어지긴 하지만 탈북 그런 소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있는 한 3만 명 탈북자들하고 관계도 안 좋은데 만약에 남북 관계가 더 친해지고 하게 되면 더 많이 이렇게 서로 교류할 게 생기잖아요. 그죠? 대학 간의 교류도 하고 북한에 가기도 하고 백두산도 가고 금강산도 가고 개성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 개성에 가서 일하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지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터민 청소년들에 대한 요즘에 이제 그 타문화에서 있는 그런 분들, 그죠? 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너무 단일민족 뭐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서로 잘 지내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이게 그 책에서 10년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10년이 아니에요. 한 20년, 뭐 30년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세터민 청소년을 갖다가 지지해주는 게 여전히 부족하다. 남북 간 이질성, 적대감, 요즘에 많이 좀 교류하는 게 좀 늘어나고 있잖아요. 최근에 급격하게. 일반적으로 그 사회 정책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원이 많이 필요하고요. 신체적으로 잘 못 먹고 막 이렇게 기회 요인이 줄어서 그런지 키나 몸무게 뭐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뭐 신체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지적인 발달도 기회가 없어가지고 많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 외면하지 말고 잘 도와줘야죠. 심리 정서적으로도 뭐 그 떠나올 때 그죠? 죽음을 건너서 그 생사의 기로에서 건너서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막 꿈에도 나타나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또 사회에서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관계가 잘 안 되죠. 나만의 오늘 잘 살 줄 알았던데 이게 뭐 이렇게 힘들고 그러니까 열등감도 생기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더 고민이 되고 그런 거죠.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막 이런 상태가 있습니다. 고립된 경험을 하고 그죠.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아마 세터민 청소년들에 대해서 그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청소년의 미래와 전망, 뭐 자기 자신의 미래와 전망을 한번 고민해 바람직한 청소년상. 그래서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말고 긍정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래요. 항상 자기 주관도 없고 교수가 끌어가는 대로 가지 말고 의존하며 살지 말고 이제는 독립해서 긍정적으로 미래를 개척하고 이렇게 해야 돼. 공동사회 건설의 주도자가 되면 좋겠다. 솔선해서 좀 부족하고 그러더라도요. 이렇게 들이대야 돼. 영어로 aggressive라고 하는데 aggressive, 공격적인 뭔가 이렇게 사회에서 이렇게 빼지 말고 주도자가 돼야 돼. 그게 공동체에서 뭐 과대표도 하고 이렇게 시설에 가서 먼저 주도적으로 하기도 하고 봉사활동도 먼저 하고 이게 필요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청소년상이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디모크라시는 모든 구성원에게 합법적으로 구현된 의사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의사를 내고 이 민주주의가 고대 그리스에서 처음 생긴 거야. 그때 그게 뭐 수천 년 전에 생긴 건데도 그죠? 지금도 이런 아주 구시대적인 그런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청소년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청소년상 필요하다. 그 다음에 평생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거 아니야. 계속 공부를 하라고. 공부를 하라고. 요즘에 뭐 AI니 4차 산업이니 뭐 정신없이 변화가고 있어요. 이런 가오에서 그냥 나중에 기계한테 종속되지 않으려면 계속 공부를 하세요. 계속 공부를 하세요. 여러 가지 변화되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는 것은 없어요.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만 안 변해. 그러니까 계속 변해 가려면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방학 동안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땀 흘려 성실하게 일해라. 여러분 그 교수님들이 그냥 교수가 된 거 아니잖아.
그죠? 남 모르게 잠도 못 자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죠?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사회에서 지도자가 된 사람들 그냥 한 거 아니잖아. 그죠? 거저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불평불만주의자들이야. 그러지 말고 열심히 일하세요. 여러분이 특별히 이 시험 끝나고 방학 동안에 2달쯤 되나? 그 시간에 공부 열심히 해서 땀 흘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에게 보상이 되어주는, 그게 올바른 사회야. 여러분도 공부 안 하는데 좋은 점수 바라지 마세요. 그거는 불공평한 겁니다. 예. 민족의 뿌리를 찾고 나를 사랑하는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예, 맞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허리가 반이 갈라져 있는 거지만 사랑해야 되죠. 우리 부모님이 뭐 대단한 연예인 같이 잘생기고 돈도 많고 그런 분은 아니지만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야 되잖아. 우리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 같이 뭐 큰 나라도 아니지만 우리나라를 사랑해야지. 그게 필요하다. 우리 국력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라. 세계화, 국제화, 정보화 시대. 그렇죠. 우리 학교에도 이제 글로벌을 점점 강조하고 어느 학교보다 더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이런 기회를 찾아 먹어야지. 찾아 먹지 않고 막 밖에 사회에 나가보라고. 얼마나 그 각박한가. 학교에 있을 때에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영국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캐나다도 가고 해보세요. 그 다음에 나누고 베풀고 봉사해 나가라 이겁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베풀지 않으면 사기꾼이 되는 거야. 그래요. 이제는 우주로 나갈 정도로 여러분이 자기를 준비해 주길 바랍니다. 그래요. 청소년 이해론 기말고사 처음에 얘기한 대로 한번 쭉 읽어보고 한번 잠깐 하늘을 보고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자기 자신의 주체성, 정체성 이런 거를 갖고 임해주길 바래요. 이것이 그 머리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요약은 마치고요. 한번 여러분이 시험 준비 잘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같이 봅시다. 잘 준비해가지고 잘 치러주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세요.